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양수입니다. 오늘이 6월 7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4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수는 장중 내내 좀 애매한 그런 보합권 공방을 펼쳤죠. 한때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고도 했었습니다는 그래도 뭐 그 전에도 그랬듯이 어쨌든 후반으로 힘을 내면서 플러스로 반전됐습니다. 지수 상승폭은 12포인트 정도. 크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오늘 의미가 좀 있었죠. 지수로 봤을 때의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그전 종합지수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한 달 전에 있었던 3249포인트를 깼죠. 사상 최고치가 나왔다 하는 것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증시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이머징 마켓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즉 긴축이라고 하는 악재에 상당히 시달려 왔었던 말이죠. 그러한 초대형 악재를 완전히 다 우리 스스로 극복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덧 웬만큼 소화를 해내가는, 즉 적응해 나가고 내성을 쭉 구축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에 따라가는 동조화, 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런 기반 또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표상하는 것이 바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종합지수는 미국 증시 따라 사상 최고치 갱신하는 그런 흐름이 지속되면서 연말까지 종합지수 일반적인 목표치 3,400 내지 3,500 정도를 일반적인 목표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4,000포인트를 향해서 진격할 것이다 하는 것,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두 번째, 그렇게 되면 될수록, 즉 하반기 가면 갈수록 여태까지는 답답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이 예상되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의 활약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또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삼성 SDI, 카카오, LG전자, 삼성물산 같은 이런 종목들이 기대가 된다는 건데, 이 중에서 매수할 종목들이 꽤 있는데요. 안 갖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또 물량 부족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또 네이버, 또 현대차, LG전자도 좋아요. LG전자도 위치,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소 이제 애매한 종목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정도인데, 갖고 있는 분들은 갖고 있어야 되고 전혀 안 갖고 있으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적당히 나눠서 말이죠. 자, 그런 관점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근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도 뭔가 변화가 기대가 된다는 건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죠. 그래서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다가오면 보편적으로 지수 마이너스 변동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약간 몸을 사리는 측면, 만약 적극적으로 한다면 마이너스로 현재 변동성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 내내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은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끝나는 그 다음 주, 쿼드러플 위칭과 관련된 부담을 완전히 덜은 그 다음 주부터는 달라질 소지가 높다는 것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에는 미국의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있습니다. 혹여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데 갑작스럽게 매파적 분위기, 즉 긴축을 할지도 모른다는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소지가 없지 않아 조금이라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약간 변수로 작동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다소 눈치를 보는 듯한 상황에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 부담까지 덜은 다음부터는, 즉 현재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아니면 FOMC에 대한 부담이 현재 가져질 때, 그때쯤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에서 기다려도 아주 오래 기다리지 않고 삼성전자류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단계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판도 측면에서 봤을 때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동안 약 5, 6개월 이상 시장의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종목은 HMN 내지 현대제철 또 포스코 같은 현재 해운 및 철강주들인데요. 이미 철강주들은 한 달 전부터 꺾였고요. 그리고 HMN 같은 경우는 한 2주 전부터 꺾이기 시작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려 6.7%로 대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인기의 바통을 이어받은 종목군들이 있죠. 두산그룹주들입니다. 두산을 위치해서 두산인프라코아, 두산중공업. 자, 이들 종목은 두산그룹의 구조조정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어진 결과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그 모멘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들 종목들이 또 현재 연관해서 한국전력까지 탄력에 나왔다는 건데요. 자, 이들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일종의 순환매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컷오프 밀증되기 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또 HMM이 꺾였으니 시장 인기가 이쪽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성 인기 시세가 형성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나중에 삼성전자 등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움직일 때 전반적인 매기 시장의 인기가 다시 원래 정상적인 정속 투자 대상인 삼성전자그룹의 그런 종목으로 옮겨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당장 그들 종목 인기를 얻고 있지만 결국 그런 인기는 돌고 돌아서 순환되면서 삼성전자그룹의 시총 상위주 한테까지로 그 정도는 좀 약하더라도 어쨌든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인기를 받을 수 있는 수순이 진행되는 것으로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이들 인기 종목을 쫓아다니면서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현재 있는 종목을 우리가 가져가주거나 하는 만약에 인기 종목 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한정 같은 경우 장기 투자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건 가능합니다. 한 5년 10년 정도 앞을 보고 말이죠. 워낙 PBR이 낮죠. 0.2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구경거리로 3년 정도로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 종목의 제 2성급이 있는 종목 중에서는 차라리 우리 금융주주 이런 종목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약간만 내려와 주면 11,500원 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금융주주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단타 종목으로 OCI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SKC 같은 이런 종목도 혹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단기, 중기 관점에서 모두 적절한 타이밍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 K반도체, 삼성전자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위기로에 나오고 있는데 그 실질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LG화학 얘기인데요. 자, LG화학과 관련된 현재 계속해서 LG화학이 다소 무거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찍었고 내년도 주가를 봤을 때 현재 매력적이다는 얘기가 또 한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오늘도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지난 5월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죠. 67만 1,000건. 시장 예상치보다 다소 좀 낮게 나왔는데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됐다는 것이죠. 너무 높게 나오면 그만큼 경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해서 테이퍼링, 즉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는 건데 적당히 그 전달보다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경제나 증시를 골디락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히 강한, 적당히 괜찮은 경제 내지 장세를 골디락스 경제 내지 장세라고 합니다. 미국 증시가 그렇다는 건데 최근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그래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히 미지근하게 올라가는 골디락스 지수 상승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과 좀 닮아 있습니다. 자, 미국의 WTI 유가가 올라가요.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이든 증산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죠.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꾸역꾸역 올라간다는 건데 그만큼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도 좋을 건데요. 하지만 최근 그들의 스프레드가 지금 현재 에틸렌이나 기타 등등 뭐 LDP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프레드가 약간 주춤되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까지 실적은 좋았지만 2분기부터의 실적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닌 약간 정체된 모습이 나올 수 있음을 약간은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 해서 지금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갖고 있다면 갖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할 단계는 아니다 하는 관점으로 소교화학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1.5687%, 전일 대비 약 거의 6 베이스포인트, 0.06% 포인트만큼 내려갔다는 거죠. 그만큼 금융시장이 안정됐다는 거고요. DXY 달러 인덱스 90.1이고 원달러 환율이 1112원 정도 현재 금융시장, 외환시장 안정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며, 자, 주변 증시 잠깐 볼까요?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이 조금 약하네요. 나스닥 선물이 이런 부분 약간은 부담으로 나와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 자, 이것이 결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자, 잠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자막을 지워놓고 보도록 하죠. 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데 아주 규모가 큰 건 아니죠. 금융투자가 후반 들어서 순매수하는 그런 순발력을 보여줬다는 건데, 지난주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서 찬물을 끼얹더니 오늘은 또 장중에 그들의 포지션을 좀 바꾸는 상당히 능란한 그런 변신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 지금 지수와 관련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관찰하고 어느 정도 그들을 참고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자, 외국인들이 4거래일 만에 순매도 했다는 건데 규모는 크지 않아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 단지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것, 빛의 프로그램 매도 나온 것은 쿼드러플 위칭되기 전에 약간의 기술 변동성과 관련된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현재 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할 때는 아닌데 오늘 매도한 것을 보면 그런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반 외국인들 매물이 나왔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베이시스는 종가 기준으로 컨텐구가 나왔고, 장중에도 계속 컨텐구가 나왔죠. 상대적으로 컨텐구, 더군다나 쿼드러플 위칭데이 마감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베이시스는 0에 수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에서 좀 더 위인 0.39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일단 시장의 기조는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있다. 건강한 강세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현재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충분히 와닿지는 않지만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시장 상황 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본격적인 주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K반도체, 주로 이제 삼성전자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위기론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마이크론이 최첨단 D램을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1알파 14나노 D램입니다. 삼성전자도 아직 14나노 D램은 아직 양산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먼저 치고 나갔다. 한참 뒤쳐져 있는 그런 업체인 줄 알았더니 어느덧 삼성전자를 최첨단 D램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부분에 자랑했던 초격차 기술을 넘어서는 그런 기술력을 개발해서 양산 체제까지 구축했다 하는 충격적인 그런 얘기. 낸드 176단, 세계 최고 적층단인 176단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작년 11월부터 말이죠. 이런 거나 이런 내용이 계속 삼성전자 등 전반적인 K반도체 위기론의 한 부분으로 현재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D램 부분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D램 부분에서 46%였던 건데, 그 한 2년 사이에 46에서 42%로 줄었어요. 이런 부분. 또 파운드리에서 작년까지는 그런대로 TSMC를 부지런히 추격해서 쫓아가면서 그 격차를 줄이는 것 같더니 금년 1분기에서는 오히려 그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54대 18%였다가
큰 폭은 아니지만 오히려 약간 더 벌어져서 55대 17%로 TSMC는 그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더 낮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놓고 삼성전자가 삐끗거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반론을 제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첨단 디램 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생산하는 것은 그 뭡니까 극자에서 노광기 즉 EUV를 통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 방식 즉 불화 아르곤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제품 간 현재 구분을 해서 어느 게 훨씬 더 낫다 안 낫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전문가들의 평가는 EUV를 통한 이 그 디램이 훨씬 더 정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관점에서 단순히 불화 아르곤 14나노 그 기술 자체가 현재 놀랍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기술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정도로까지 획기적인 것까지는 아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판단은 신문 지상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좀 지나친 감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점유율이 하락했다 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비메모리 반도체 역량 분산이 되어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지금 영화의 몸에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과 관련돼서 약간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부터인가 2018년도 그 당시 때부터입니다. 그 당시 때부터 그 디램 생산 현재 그 3개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공급 조절과 관련된 암묵적인 그런 할당 내지 배당이 있었던 것으로 배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유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파운드리하고 좀 다릅니다. 이 D램은 칩 부분 설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더군다나 SK 하이닉스까지 포함한다면 이 D램 부분만 전체 점유율이 75% 넘어갑니다. 더 이상 늘리고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반독점에 걸릴 수 있는 위험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늘리기보다 적당한 범위 내에서 할당한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파운드리 격차가 확대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죠. 갑자기 금년 들어 이상 한파 때문에 오스틴에 공장이 가동 중단이 된 바 있었고요. 또 국내 평택 라인인가 화성 라인인가 거기서 수율 문제가 좀 발생이 됐죠. 물론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그것도 생산 차질 때문에 그래서 그 격차가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뭡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현상 때문에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해서 캡티브 마켓 자체에서 수요하는 그런 반도체가 있죠. 그 자체에서 수요하는 반도체 수요에 먼저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도 또한 삼성전자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나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닌 수급상의 상황 또는 일시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하자라든가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고치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반도체 위기로는 일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또는 사면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하는 어떤 약간의 의도 이런 것들이 작용에 대해서 나온 기사나 또는 어떠한 어, 그런 동정을 사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겠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G화학 이왕이면 LG화학 삼성전자 주가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네요. 다음에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이런데요. LG화학은 차트로 봤을 때 상승 추세와 최근 단기적인 금년 1월 달부터 최근까지는 오히려 내림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불리한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으로 썩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매수 신호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안 갖고 계신 분들, 갖고 계신 분은 당연히 그대로 보유가 된다는 거고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LG화학이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나왔던 주가가 5월 중순이죠. 당시에 CS 크레딧 스위스 증권에서 내놓은 자료가 투자 의견. 그 당시에 투자 의견을 13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졸지에 반토막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내놓은 바가 있었죠. 그 영향을 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 예, 그리고 LGES 에너지 솔루션이죠. 자, 금년 중 3분기보다는 4분기 때쯤 상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ES가 상장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의 초점이 LG화학, 석유화학 사업을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LG화학보다 2차 전지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LGES 쪽으로 돌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가치의 분산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 예, 그리고 할인율과 관련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할인돼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만큼 할인될 것이냐 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것과 관련된 다소 불안한 측면, 그 연장선상에서 CS증권에서는 또 목표 가격을 반으로 다운시켜서 그렇게 했고 해서 그 부분이 다소 좀 불안하게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LG화학이 여전히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움직이지 못하고 단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사업 부분의 시장 가치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죠. 이 내용은 그 뭡니까 이 미래에셋증권 자료를 참조를 하고 제 의견까지 포함시켜서 제가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유화학 부분은 20조 원, 그건 동의합니다. 석유화학 부분은 20조 원 정도 될 것이다. 지금 롯데케미칼이 약 9조 원 정도 시가총액이 되거든요. 현재 LG화학이 롯데케미칼의 석유화학 부분에 거의 2배 정도 되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조 원 정도 보는 타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 소재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 소재는 엔지니어 플라스틱이 있고요. 전자재료 부분이 있고 배터리 소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통틀어서 10조 내지 15조 미래에셋증권은 10조 정도 보고 있는데요. 저는 15조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15조까지 해서 10조 내지 15조. 자, 그리고 생명과학 부분이 있죠. 바이오 부분인데요. 그전 LG 생명과학으로 있을 때 한 5, 6년 전이죠. 예, 그때 LG 생명과학과 동급으로 있었던 종목군들이 대웅제약, 종근당, 녹집자, 한미약품은 좀 별도로 본다 하더라도 대략 유한양행 같은 그런 종목과 거의 동급으로 봤었습니다. 그들 종목들의 대략 시가총액이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2조 원 정도. 지금 그 한미약품은 거의 4조고요. 종근당도 거의 3조, 4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딥니까? 그 대웅제약이 약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적어도 대웅제약 정도는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3조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대웅제약 정도로 약간 낮춰서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2조 원 정도 돼요. 그런 측면. 또 LGES 지분가치 이건 약간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대략적으로 한 60조 원 정도 지분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약 95조 정도, 최대 95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7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정도 그 어느 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시가총액 약 90조 원 정도 내지 많게는 95조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펀더멘탈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워낙 악재가 있는 나머지 잘 못 가고 있지만 펀더멘탈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요. 여기서 이왕이면 정보 소재 지금 사실은 LG화학이 할인 요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석유화학 부분은 당장의 실적은 상당히 뛰어나지만
발전성이 없다는 것으로 약간 폄하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메꿔주는 성장 동력이 석유화학 부분 중에서도 정보 소재 쪽이다 하는 건데요. 정보 소재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분, 지금 미래에셋에서는 1조 정도 보는데요. 제가 그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조 정도. 아니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재료 쪽인데, 이게 LCD 재료에다가 또 현재 또 뭡니까 반도체 재료까지 다 포함된 상당히 폭넓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총체적으로 다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최소 2조 내지 보기에 따라서는 4조 원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소재인데요. 지금 현재 양극재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양극재뿐만이 아니죠. SK 이노베이션이 분리막대하고 기타 음극재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단계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LG 화학이 못할 리가 없죠. 그래서 양극재 포함 현재 이 2차 전지 소재 전반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될 것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미 양극재는 준비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2차 전지 뛰어넘는 차세대 전지, 즉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되면 여기서 개발된다는 것이죠. 연구 개발 능력은 LG ES가 아닌 LG 화학에서 나온다는 거죠. LG 화학에서 연구 개발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 잠재 능력까지 따진다면 미래 에셋에서는 7조 정도 보고 있는데, 저는 10조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정보 소재 부분에서 약 15조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LG ES에 대한 지분 가치인데, 일반적으로 LG ES 상장되면 그 상장 후에 시장에서 가치 평가는 현재 SK 하이닉스와 비슷한 100조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시가총액 2위나 3위 정도까지 된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LG 화학과 LG ES는 뭡니까? 물적 분할로 된 상태에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100% 자회사로 되어 있는데, 향후 상장되는 과정에서 또는 증자되는 과정에서 그 지분이 희석될 것이라는 건데, 하지만 LG 화학 이번급에서 현재 그 뭡니까 공표 했듯이 약속했듯이 최소한 70% 지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의 70%까지가 아니겠죠. 뭐 한 85%나 그런 정도로 맞추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LG ES의 사업은 LG 화학이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그에 대한 지분 가치도 100%다 인정할 수가 없죠. 약간 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전반적으로 LG ES의 지분, LG ES의 가치의 약 60%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100조로 한다 하면 LG 화학이 갖고 있는 LG ES의 지분 가치는 약 60조 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5조 원 정도, 그런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산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2021년도는 어려울 겁니다. 2022년도 내년 정도까지 봐야 되고, 그랬을 때 LG화학은 그전 제가 말씀드렸던 150만 원 정도를 봤었던 건데요. 약간의 그와 관련된 장애물이 생겼으므로 디스카운트를 해서 10% 감안, 약 135만 원 정도. 135만 원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35만 원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120만 원 정도까지는 넉넉히 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관점.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SKC가 보다 낫다는 것이죠. SKC가 그런 관점에서 구분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LG 하나만 놓고 봤을 때에는 2022년, 2023년, 2024년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25년까지도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전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이는데, 일단 내년 1년만 본다 하더라도 그 목표가를 135만 원 정도 책정해 놓고 설정해 놓고 일단 정석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다만 단기적으로 약간 답답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만 감안을 해서 너무 많은 비중을 놓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너무 서두른다든가 그러지 말고 천천히 보자 하는 관점으로, 안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매수를 담아놓는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다 하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